우리 사회도 문제가 되고 있는 그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사회적인 큰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뛰어난 기술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죠? 대학에서도 예를 들면 뭐 이런 공학이나 컴퓨터 공학 같은 어떤 이런 뛰어난 기술적인 능력을 공부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자격증이 있는 이런 기술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인데 비도덕적인 또 반사회적인 이런 범죄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도구적인 위선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비판 이론가들이 이제 그 칸트의 비판 정신을 오늘날 현대에 적용시켜서 변화시킨 어떤 비판을 제시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 이론이라는 말이 붙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비판 이론가들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또 어떠한 인간관을 제시하고 있는가. 자,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제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제 제 3세대라고 얘기해서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일단 제 1세대는 아까 말한 저기 오른쪽 그림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호르카이머, 도구적 위선 비판이라는 책으로 유명한.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이 테오도르 아도르노라고 하는 사람,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공저를 했죠. 호르카이머하고 공저 같이 썼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도르노는 이제 부정의 변증법이라는 또 책을 썼어요. 계몽의 변증법 이후에 부정의 변증법, 이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단독 저술로는. 그 다음에 뭐 쇤베르그 같은 아주 현대음악, 무적음악을 만든 창시자죠. 독일에. 그런 그 쇤베르그와도 그 소통이 있어서 작곡도 배우고, 작곡가로서도 활동을 하고, 피아니스트로서도 활동을 했었던 다재다능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미학 이론이라는 책도 유명합니다. 에스테티시아 테오리라고 좀 번역도 돼 있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이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있었고, 이게 이제 제1세대고, 제2세대는 이제 가운데 보면은 파란색 그 마르쿠제라고 써있죠, 영어로. 그리고 마르쿠제의 1차원적 인간 읽기라는 이제 그 책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 그림을 보여드리는데, 거기 파란 색깔로 희릿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 이제 마르쿠제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제2세대의 비판 이론가고, 1차원적 인간이라는 저술로서 유명하고, 뭐 에로스와 문명이라든지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이성과 혁명이라든지 여러 가지 책들을 썼던 사람인데, 일단 우리 교재에는 1차원적 인간을 잠깐 언급했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이는 것이 바로 하버마스입니다. 머리가 하얀데 안경을 끼고 오죠. 자, 이 하버마스의 여기 이 책은 뭘 소개했냐면 의사소통 행위 이론. 자, 번역된 책입니다. 1, 2권인가 3권까지 나왔던 이 여러 권으로 이제 제 1권에 해당하는 것이 번역된, 나눠서 번역했는데, 자, 이 의사소통 행위 이론으로 이 사람은 유명하고, 또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에서는 기술적 관심, 또 해방적 관심, 자, 이런 관심을 구별해서 오늘날 우리 사회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있는, 기술 시대를 비판하고 있는 이런 저술도 남겼고, 많은 그 책을 썼죠. 자, 그러면 자, 이 1, 2, 3세대가 이렇게 전개됐다는 걸 간단하게 얘기했고, 여러분이 이 사진에 잠깐 보여준 이 4명의 사람들이 바로 1세대, 2세대, 3세대를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 비판 이론가로서.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세계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 우리 과학기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과학기술자들이 가지고 있는, 자, 기술 시대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까 생각하면, 우리 사회, 이 세계라는 것은 어떤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세계일 수밖에 없겠죠. 즉, 산업사회를 이 세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사회라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가 돌아가고, 그 기술적으로 생산물들을 만들어내고, 양산하고, 인공적인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뭐, 옷이나, 뭐, 식품이나, 무슨 뭐, 전자제품이나, 수많은 것들이 다 산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하면 산업사회를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 살고 있는 사회. 근데 그 산업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 세계라는 것은 곧 어떤 사물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뭐 생명이라든지 어떤 인격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것이라든지 이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뭐 만질 수 있는 이런 돌멩이나 세멘트나 우리가 뭐 시멘트 콘크리트나 또 뭐 자갈이라든지 또는 뭐 철, 쇠, 유리, 자, 이런 직물적인, 물질적인 이런 소재를 가지고서 만들어지는 인공물들, 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 세계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세계관의 기초에는 이런 물질주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런 물질적인 것들의 답이나 그것들의 조합으로, 그것들의 복합으로, 그것이 부품이 돼서 만들어진 어떤 하나의 제품으로 또는 상품으로, 그죠? 거의 톱니바퀴가 이렇게 많은 수의 톱니바퀴가 조립을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제 옛날에 시계였죠. 이런 것처럼 기계적인 걸로 이 세계를 이해한다는 거죠. 부품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기계적인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러한 그 기계적인 것들은 결국 인간이 기술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니까, 결국 이런 기술적인 능력이, 기술적인 또 활동이 자연을 지배하고 또 인간 사회를 지배해 나가고 공학적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심지어 인간 교육조차도 교육공학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기술적으로. 사실 여러분하고 지금 소통하는 것도 이게 공학적인 것이죠, 사실이죠. 그래서 교육을 직접 보고 인간적으로 정말 대면하고 인격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도 모니터, 나도 모니터 앞에 앉아가지고 마이크 하나 이렇게 놓고 여러분과 이렇게 기술 공학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타까운 상황인데, 자,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배경이 되는 세계관이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해하고 물질적인 것들의 조합으로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비판 이론가들의 세계관이라는 것은 뭘까? 우선 지난 시간에 이제 하이데거 같은 실존 철학하고 또 비교해 보면 유사점도 있고 약간의 차이점도 있지만 상당히 공통점이 많다. 실존 철학자들은 삶의 세계, 이 고향이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삶의 세계죠. 고향을 상실했다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산업사회는 고향을 상실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명절이 돼도 고향을 가는 사람들이 이제 거의 없다고 해요. 해외 여행을 떠나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세계를 등지고 오히려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그런데 이것은 산업사회 속에서 빈간화된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삶의 세계를 되찾아야 된다는 것이 실존 철학자들의 그 생각이고, 그것은 고유하게 각 개인마다 고유한 실존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데, 실존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것은 개인이 처한 고유한 상황이 있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인간 삶의 세계고, 그래서 이런 고유한 실존을 우리가 회복하고 고향을 회복하려면은 우리가 피상적인 어떤 인간관계나 피상적인 사물과의 관계, 대상과의 관계를 극복해야 된다. 근데 이 실존 철학자인 하이데거가 볼 때 피상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은 비본래적인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비본래적인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은 단지 겉도는 관심, 즉 겉도는 관심이라는 게 호기심인데, 우리가 어디서 1+1으로 싸게 판대, 자, 이런 것들, 너 귀걸이 예쁜데, 야, 그거 어디서 샀니? 이런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거는 단순히 겉도는 관심이죠. 그 사람의 인격이나 그 사람의 영혼이나 그 사람의 고민이나 그 사람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피부가 뻐해졌다, 너 오늘 얼굴이 아주 몸이 아주 날씬해 보인다, 얼굴이 좀 살이 쪄서 좀 안 좋게 보인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호기심에 기초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잡담을 나누게 된다는 거죠. 어디서 1+1으로 싸게 판대, 이런 것들은 사실 본질적인 인간의 삶의 실존과 관련된다기보다는 피상적인, 비본래적인 어떤 영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어떤 가장 인간다운 삶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애매함. 자, 결국은 그래서 이런 식의 그 겉도는 관심과 그 다음에 본질적인 것들을 대화를 나누지 않고 이렇게 그저 주변에 외부적인 내용에 대한 겉도는 대화로 끝난다고 하는 이 삶의 이런 교섭이나 교제는, 이런 태도는 결국은 애매함으로 끝난다. 즉 진실, 진리 또는 진실, 삶의 진실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글쎄 그런가 보지 라고 애매한 말끝을 흐리는, 자, 이런 식의 대화로 끝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식의 인식으로 끝난다는 것이죠. 이런 피상적인 관심은. 그래서 결국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이제 진정한 관심, 인간의 내면 안으로 들어가는 관심이고, 그 사람의 진정한 고민을 대화해 나누는 것이 잡담이 아닌
진정한 의사소통으로서의 대화일 것이고, 그리고 그 애매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 삶의 진실에 도달하게 된다. 진실에 대한 이해에 도달하게 된다. 이것이 고향을 회복하는 방식이고, 인간 삶의 세계를 본래적인 고유한 실존으로 회복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실존사학자들의 생각인데, 이와 유사하게 이제 초록글씨로 써 있는 것이 이제 비판 이론가들이 보는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들이 보는 세계는 이런 기계적인 문명의 세계라기보다는 정의로운 사회를 그들이 추구하는 세계죠. 그리고 그것은 인간 소외가 극복된 사회라는 거죠. 그리고 어떤 원자화된 개인으로, 고립된 개인으로, 또 이기적인 개인으로 이기주의적인 어떤 삶을 살아가고 피상적인 외부에 대한 그냥 호기심이나 잡담, 애매함으로 끝나는 이런 삶의 태도보다는 그건 이제 인간 소외의 모습이고, 진정한 그 공정한 사회에 대한 관심, 또 인간관계의 깊이 큰 이해와 진실을 소통하는 자, 이런 사회를 회복해야 된다면 그것이 인간다운 사회, 즉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방식이고, 그것의 하나의 그 방법으로 이 사람들이 제시하는 것은 공론장의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토론이나 담론이나 대화나 이런 것들이 공개적인 영역 안에서 자유롭게, 뭐 정치적인 비판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고, 또 예술이라든지 또 학문이라든지 또는 모든 지식이나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자, 이런 것이 공론장이고 이것이 민주주의의 실현일 수 있겠는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정보를 독점함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위기를 얘기했죠, 지난번에. 그런 그 독재적인 사회가 전체주의 사회가 돼서는 안 되고, 정말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서도 사실은 그런 의미의 매스컴이나 정보를 독점한, 자, 이런 소수 권력에 의해서 말은 민주주의인데 외부 모습은 민주주의처럼 보이지만 내면적으로는 사실 독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제 그 위기로서 이제 얘기를 했던 것인데, 그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론장이 회복돼야 된다. 자유롭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 영역이 열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비판 이론가들이 생각하는 이 세계관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얘기했고, 그다음에 가치관. 오늘날 우리가 기술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것은 결국 자본주의가 지배하는 가치관이죠. 돈이면 다다라는, 돈이 전부다. 얼마면 되니? 응? 그 사랑조차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인신매매라든가 또 우리가 무슨 방인가, 나도 저 이름 이제 그 돈을 내고, 그죠? 얼마 돈을 그 인터넷상에도 게임머니나 어떤 그 사이버머니나 무슨 돈을 내고 그런 그 성적인 동영상을 판매하고 그걸 또 사서 보고, 자, 이런 모든 것들을 돈으로, 소유로, 그래서 금전 만능의 신화를 낳았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을 아도르노와 호크하이머가 이제 공조를 했다고 했는데, 그 계몽주의 이전의 그 신화 시대를 말하는데, 근대 계몽 이전의 그 사회라는 건 고중세 시대에는 신화가 지배했다는 거죠. 신화나 종교가 지배한 시대에서는 물질조차도 사물에도 이제 영혼을 부여해서 이해했다. 그것을 애니미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그 사물에도 영혼을 부여해서 이해했다면은 오늘날 계몽 이후의 시대, 즉 근대 산업사회 이후의 이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후기 자본주의나 이런 사회까지 결국 영혼조차도, 인간의 인격이나 정신이나 인간의 영혼조차도 증물화시켜서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사랑조차 돈으로 사겠다고 하는 이런 시대, 이런 시대를 우리가 이 사람들은 물신 숭배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금전 만능의 신화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고중세의 애니미즘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면에서는 신화적인 것이고, 무지몽매한 어떤 그 고중세 시대 사람들을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과학을 몰라서, 지식이 없어서, 정보가 없어서 그런 애니미즘적인 사고를 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고발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은 비판 이론가들이 볼 때 그 근대라고 하는 것도 과학기술이 물질 문명을 낳은 그 첨단의 이런 정보화 사회라는 것도 결국은 물질이나 금전을, 돈을 신격화하는 신화적인 사고를 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모든 숫자가 모든 것을 지배하는 사회,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도 결국은 애니미즘이 이제 모든 것에 영혼을 집어넣을 생각이 있다면, 오늘날 이제 컴퓨터나
자본주의나 기술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는 모든 것을 이런 0과 1의 계산으로 컴퓨터가 지배하는 것이고, 또는 물질적인, 증물적인, 기계적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간의 인격조차 매도되거나 또 판매되거나 증물화되어버리는 이런 것들은 비인격적인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의 신화라는 거죠. 자본주의의 신화요, 기술 문명의 신화라는 거죠. 근접면.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효율적인 걸 추구해 나가고 자신의 이익만을 계산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이런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있는 이런 가치관 속에서 모든 것을 가격으로 판단하려고 하는, 여기에 대한 이제 실존주의자들의 비판이 이제 노란 글씨로 표현된 것인데, 우리가 회복돼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소유라기보다는 이제 존재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오른쪽에 그림들이 이제 4개명을 사진을 보여줬는데, 여기서 이제 좀 빠졌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누가 있냐면은 사실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소유냐 존재냐 유명한 책으로, 또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분석적인 심리학을 사회 비판에 적용시켜서 수행했던 이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심리학적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도 그 에릭 프롬의 그 책에서 따서 사실은 오늘날 기술 사회의 특징적인 가치관은 소유다. 그 다음에 존재론, 즉 실존 철학이나 이런 쪽에서 말해지고 있는 가치는 사실은 존재다. 근데 오늘날 과학기술 문명 속에서는 존재의 의미가 상실됐고 은폐됐고 존재의 진리가 망각됐다. 이런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죠. 하이데거에 대해서. 하이데거가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고. 그런 것처럼 이 실존 철학에서 추구하는 진정한 가치는 소유가 아니라 금전이나 어떤 기술적인, 기계적인,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라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존재 그 자체에 있고, 그것의 의미와 진실을 드러내서 밝혀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 인간을 자유케 할 수 있고, 인간을 진정 이제 해방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게 비판이론하고도 또 통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비판이론가들이 말하는 해방적 관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버마스가 쓴 인식과 관심이라는 책에서 해방적 관심을 이제 기술적 관심과 이제 구별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관심은 이제 기술적 관심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했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근데 이런 기술적 관심을 넘어서서 어떤 인간의 인격, 정신적인 세계까지의 깊은 관심을 갖는 내면의 세계를 통찰할 수 있는, 또 결국 도덕적 관심을 회복해야 되고, 이것이 이제 해방적 관심하고 연결된다는 것이죠. 하버마스가 말하는. 그리고 그것은 하이데거나 실존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진리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것과도 관계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실존 철학자들이 이런 인간의 인격, 주체, 자유로운 주체의 결단을 그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이죠. 이 오늘날 기술 문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하나의 그 방법론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결단이다. 본래적 실존을 향한 결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지난번에 이제 하이데거는 기술 문명에 대한 그 하나의 극복 처방으로서 예술가적인 마인드죠. 시인의 마음을 회복하고 농부의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시원적 사고 또는 시원적인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철학적인 성찰의 태도를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결국은 결단의 문제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라는 거죠. 도덕적인 양심에 따른. 그러다 보니까 또 비판이론가들의 이런 해방적 관심이나 도덕적 관심하고도 연결되는 것이다. 진정한 자유와 정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그런 공정한 사회를 지향해 나가는 그 현실 사회를 또 비판하는 이런 이제 태도하고도 관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손해냐 이익이냐 효율적이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그것에 대한 관심만이 아니라, 진정 본래적인 것이 무엇이고 비본래적인 것이 무엇이고, 정말 거짓된 것이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이냐라는 것. 그래서 진정한 공정한 정의가 실현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이 우리를 비판하는 이런 비판이론가들의 관심일 수 있겠다. 그들의 가치관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인간관으로 보게 되면은, 오늘날 기술사회에서는 결국 이 비판이론가들이 이제 왜 맨 오른쪽에 첫 번째 저서 도구적 이성 비판이라는 말 썼죠. 이
도구적 이성이라는 것으로 특징 지어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 인간의 모습은. 그래서 이익 계산의 효율성을, 효율적인 것을 계산해내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이런 계산적인 이성, 이런 것이 이제 도구적인 합리성이고 도구적인 이성인데, 이것이 가장 극도로 발달된 것이 이제 기술사회라는 거죠. 오늘날에. 그러니까 고중세에 비해서 근대 이후에 오늘날 현대는 가장 기술이 발달한 시대인데, 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야말로 가장 도구적인 이런 효율성이 추구되고 계산적인 이성이 발달한 시대다. 자신의 이익에 매우 밝은 사람들이죠. 다 철저히 계산하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모습은 오늘날 직물화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계산할 수 있는 대상은 사실은 영혼은 아니고, 왜냐면 10길 물속은 잴 수 있지만 한 길 사람 속은 영혼을 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컴퓨터가 발달한 이런 기술 시대에는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계산이 명확하게 될 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혼조차도 돈으로 사겠다, 또는 뭐 인격도 사랑도 돈으로 사겠다라고 하는 것은 영혼도 사물화시키고 직물화시켜서 계산해내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인공지능 같은 경우도 0과 1의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결국은 인간 영혼의 기능, 인지 능력, 또 인간의 그런 사고 능력을, 계산 능력, 그런 것들을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죠. 그건 결국 인간 영혼을 사물화하고 직물화한다는 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런 인간들은 피로 사회를 낳았는데, 이것은 경쟁 사회가 된 것이죠. 저마다 자신의 이익을 계산적으로 추구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추구해 나가다 보니까 서로 피곤한 상황이죠. 아주 피곤하고 아주 경쟁, 어디 가나 경쟁이죠. 어디가 줄 세우기라고 그러죠. 번호 1번부터 꼴찌까지를 어디 가나 줄 세운단 말이죠. 그래서 가요제 나가도 또 무슨 그죠? 우리 시험, 학교에서는 시험으로 성적 예비고사, 무슨 본고사, 그 다음에 무슨 모의 시험, 또는 어디서도 다 줄 세우기 경쟁이죠. 이익 계산하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르쿠제, 우리가 파란색 표지로 돼, 그죠? 그 모양으로 그림이 나와 있는데, 마르쿠제, 1차원적 인간, 읽기 나와 있죠. 근데 그 1차원적 인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경쟁 사회 속에서 거기에 노예처럼 살아가는 대중들의 삶. 그죠? 우리가 슈퍼스타 K에 나가든, 어디에 나가든, 전부, 그죠? 오디션을 보든 아니면 배우가 되려고 하든, 또는 어디 회사, 여러분도 마찬가지겠는데, 또 어디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사에서도 줄 세우기지만은 성적순을 내가지고, 그죠? A등급, B등급, 또 1등, 2등, 장학금. 자, 이거 전부 줄 세우기인데,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이제 취업 경쟁에 뛰어들면은 사원들을 또 1번부터 꼴등까지 쭉 점수 매겨가지고 뽑죠. 그잖아요. 그죠? 몇째까지 뽑는 거 아니에요? 카트라인. 그래서 이런 사회는 이제 1차원적 사회라는 거죠. 모든 것이 똑같은 0과 1의 조합으로 개선돼 나가는 이런 컴퓨터가 지배하는 사회. 이런 대중사회라는 것은 결국 대중문화도 그렇고, 이 문화도 결국은 흥행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로 영화의 가치를 판단하고, 또 작품의 가치를 판단하고, 얼마나 가격이 높게 팔리냐에 의해서 그 화가의 위상을 자리매김하고, 이런 것은 결국 1차원적이다. 1차원적 사회다. 어떤 독창성, 그 사람의 창의성, 또 그 사람 내면의 어떤 고유한 고민, 내면의 깊이, 이런 것들은 도저히 이제 10길 물속을 잴 수 있는 것과는 달라서 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계산이 안 되는 것들은 무시해버린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야말로 정말 2차원, 3차원, 4차원, N차원의 이런 세계를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회를 1차원적 인간들의 사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독일에 있는 우리 한국인 철학자가 쓴 책 중에 이제 우리 베스트셀러 중에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죠. 그래서 이런 1차원적인 직물성이 지배하는 사회는, 기술사회라는 것은 피로한 사회가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경쟁, 성과 경쟁의 노예가 되고, 우울증과 불안, 수많은 공황장애와 여러 가지 각종 장애들을 낳았다. 그래서 머리만 크고, 감정이 메마르고, 양심은 없고, 그런 사이코패스 같은 정신의 문제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인간관을 그럼 어떤 식으로 개선해야 되겠는가,
이런 도구적인 이성이 지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결국은 참된 실존을 회복하는 것이 이제 실존 철학자들의 과제인데, 비판 이론가들의 과제는 참된 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칸트의 왜 지난번에 이제 순수이성 비판, 실존이성 비판, 판의 비판 간단히 얘기했었죠. 지난주에. 그 순수이성 비판은 이제 물론 과학적인 것의 그 본질이 뭐냐, 그것을 그 가능 조건이 뭔지를 성찰해서 언제 어디서 무엇 어떻게 왜라는 이런 시간 공간의 틀과 범주라는 카테고리에 의해서 그것이 결합해서 관찰과 측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과학이다, 이렇게 설명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칸트는 과학의 본질을 설명했을 뿐만 아니라 가능 조건을 설명해 줬을 뿐만 아니라 근거를, 그것의 한계를 또 설정한 것이 순수 이성 비판이었습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또한 비판해 줬는데, 그것은 보이는 세계, 관찰 가능한 세계, 언제 어디서라는 시간 공간 조건 하에 주어지는 사물에 대해서만,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만 보편적인 인식이 가능한 것이 과학이지, 보이지 않는 세계, 예를 들면 사랑이라든지 뭐 우정이라든지 또 우리가 뭐 선과 악이라든지 또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든지, 자, 이런 그 체험의 세계, 또 우리가 도덕적인 세계, 예술의 세계는 또 종교의 세계,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학이 언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거죠. 보편 타당한 인식이 불가능한 것이고 과학은. 그래서 그 칸트가 이제 생각한 것은, 이성이라는 것은 단지 그런 과학적인 이성만이 이성이 아니고, 칸트가 말한 이성은 도덕적인 이성,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이제 계몽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변이라는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해석해 주면서, 결국 진정한 계몽은 성숙해지는 인격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인격의 성숙에. 자, 그러면 그러한 인격적인 성숙이 가능한 것도 이성인데, 그러한 이성은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다루는 이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오히려 도구적인 이성으로 변질될 위험이 큰 것이고, 오히려 이런 양심적인 결단을 할 수 있고, 피노키오에 나오는 그 블루 페어리, 푸른 요정이 말했듯이 컨션스, 트루스풀하고 브레이브하고 또 non-selfish한, 자, 이런 컨션스를 가지고 행동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이야말로 참된 이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성은 우리가 칸트가 말하는 순수한 실천 이성이다, 이론 이성이 아니라. 그래서 이론 이성으로서의 과학의 능력을, 한계를 설정해주고 비판하면서 칸트는 진정 더 가치 있고 더 높은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해줄 수 있는 이성은 순수한 실천 이성이다. 그것은 바로 컨션스, 선한 의지이고 도덕적인 양심과 관계되는 이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판 이론가들이 결국 현대 사회를 비판하면서 기술이 지배하고 있는 이런 도구적인 이성이 지배하고 기술적 관심이 지배하는 사회를 비판하면서 해방적 관심을 이야기하고 의사소통적인 이성, 의사소통적인 합리성을 얘기할 때 그 이성은 칸트가 말했던 순수한 실천 이성인 것이죠. 순수한 실천 이성. 자, 그래서 그러한 진정한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양심적인 이성을 회복해야 된다. 도덕적인 합리성을 회복해야 된다. 이것이 계몽의 역설을 극복하는 하나의 길이 된다. 계몽의 역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신화 시대를 비판하고 과학이 발달한 시대가 이제 계몽된 시대라고 하면서 근대는 빛의 시대가 됐다라고, 중세의 암흑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빛의 시대가 왔다고 그들은